자, 지금 경제가 거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1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려다가 경제의 지금 붕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포기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DSR이라고 대출 규제 또한 강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출 규제 부분에서의 핵심은 지금 한국 경제가 더 붕괴되어져 갔을 때 그 첫 위기는 이 부채, 자영업자와 부동산 담보 대출 이 부채, 두 가지 종류의 부채에서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이 기업들의 척도인 주식시장의 붕괴도 같이 시작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문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전국 순방을 한다. 어제 뭐 하고 두 군데를 들렀다. 심지어 전북을 제일 먼저 가서 새만금에 가서 태양열 이야기를 했다. 그걸 보고 저는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리지 말고 그러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 정권에 충고 안 합니다. 저도 좋아하겠어요? 저만큼 좋고 싫은 글을 표현을 너무 잘해서 문제인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권을 무슨 뭐 잘되라고 충고하고 조언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다만 제가 말을 하면 일부러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리 못하도록 하는 청개구리 효과를 낳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요. 97년과 2008년의 기억이라는 칼럼이 실렸어요. 97년에는 IMF가 왔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년을 상관으로 두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2018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겪었지요. 30대와 40대 때 겪었습니다. 참 IMF 때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때 참 내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이 너무 심했다라는 부분을 전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때는 뭔가가 크게 쓰나미가 올 듯 하다가 우리를 약간 비껴가는 모양을 이렇게 봤지만은 그때도 매일 환율이 급등하고 또 이 키코 때문에 이 흑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목격을 했고 그때 뒤로 한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서 추락해버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97년 외환위기 때 이 반도체 분야에서 당시 한국의 삼성, 현대, LG 반도체 3사가 미국, 영국 등 해외에 공장을 짓겠다고 막 경쟁을 할 때고 그래 잘 나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위기 직전에 16D램 반도체 가격이 $50에서 $3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보철강에 이어 산미, 기아차, 쌍방울, 혜태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결국은 대우까지도 무너졌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게 징조였지만은 IMF에 구조 금융까지 요청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뒤에 벌어질 일, 기업들이 막 무너져 가는데도 서너 달 뒤에 한국이 돈이 바닥이 나서 달러가 바닥이 나서 IMF에 손을 내밀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식간에 그냥 망해버려서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미국의 일 같았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하도 미국의 일 같았는데 그때 이제 환율에 있어가지고 1,000원이 1,100원 정도가 되었는데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며칠 만에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던 기자는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송금을 하면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화 스왑에 미국과의 체결이 없었으면 IMF처럼 가버리는 상황도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이 어제 일본과의 징용 문제 배상을 일본 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한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자, 근데 앞으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미국하고 통화 스왑, 일본하고 통화 스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중국하고는 무슨 위안화 통화 스왑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경제 위기는 예고가 없이 오고 그 전에 징조가 몇 번씩 오는데 항상 권력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내 집 앞에서 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우기고 언론도 우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오래 누린 이런 사람들은 위기는 기존 질서를 뒤집으니까 그런 이 기득권을 잃기 싫어가지고 절대 위기가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오면 IMF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은 서민이나 빈곤층입니다. 고래도 싸움에 새우등이 먼저 터지지요. 그래서 이 IMF 때도 좀 시원찮은 직장인 다니는 사람일수록 직장을 먼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먼저 망하기 시작했고 일용직들이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문 정권도 위기는 턱도 없다. 위기 조성하고 자꾸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고 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또 풍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벌하겠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도망가기 바쁘고 성장치는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예측치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가계는 빚더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빚의 규모가 감당이 불가한 빚의 규모입니다. 일본이 9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황에 접어들 때 징조가 있었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난 이듬해부터 그리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올해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주변에 어떤 좀 희망이 보이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제를 맡고 있거나 대통령이라면 잠이 안 왔어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지금 중국에 있는 현대 기아차가 생산 역량이 254만 대인데 여기서 기껏 114만 대만 생산했다. 가동률이 4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못한 게 140만 대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 기아차가 한때는 900만 대를 넘게 키웠다가 이 작년에는 72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생산하는 차들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기아차가 수조 원씩을 들여가지고 중국에 늘려놓은 공장을 놀려도 손해고 돌리면 더 손해가 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16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는데 작년에 78만 대, 기아차는 89만 대인데 36만 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는 중국에서 56만 대, 기아차는 24만 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2014년에 177만 대를 팔면서 9%에 달했는데 2017년에는 115만 대를 팔면서 5%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차 부품사들이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닌 차의 하청 공장 같은 차 일자리들이요.
은행에 지금 물려있는 대출이 32조 5천억이 넘는데 은행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와 관련되는 부품 회사들에 물린 이 32조 5천억의 빚이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이게 나아질 가능성은 사실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깐깐하게 대출을 해서 줄여가고 있어서 8,300억을 지난 분기보다 줄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규 대출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16곳으로 늘어났고, 자, 1차 협력사가 대부분인데, 연말에는 2차, 3차 협력사들까지도 지금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 분야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공급망이 1차 협력사가 2차, 3차를 밑에 거느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협력사가 망하면 그 밑에 있는 2차, 3차가 줄줄이 망하게 되면서 이게 금방 수백 군데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해운업대 위기와는 달리 지금 굉장히 세분화된 영세 업체들로 1차, 2차, 3차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조선과는 달리 손쓰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과정에요, 새만금의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 지금 태양광이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무슨 20%, 28%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것이 효율적인 분야인가? 이것이 과연 태양광을 하면 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돈이 새만금만 10조 원을 뭐 들이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왜 태양광인가? 아니 하필이면 국가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될 수 있는 첨단 분야도 많을 건데 왜 태양광에 문재인은 꽂지 않는가? 뭐 태양광을 가지고 무슨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어요? 라면이 잘 끓읍니까? 왜 이런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조롱을 하고 나섰어요.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 제일 비싼 태양광. 정부가 2022년까지 10조 원을 들여서 총 4GW 규모의 기가 그러니까 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태양광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을 살리는 동력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심지어 의원들까지 전부 쇼하지 마라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지역 경제가 어떻게 사느냐.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은 민평당도 전면 재검토해라 하고 시민단체들은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왜 이렇게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을까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전혀 삼척동자도 그 새만금의 태양광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역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태양광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중국 거 태양광 사와서 그 새만금 지역에다가 그걸 갖다 꼽아버리면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공사해서 지금 허벌판으로 채우지를 못해서 그 3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한 새만금이 기껏해야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태양열을 세우려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메꿨어요? 차라리 바다 위에 갖다 꼽지. 30조는 날려버리고 미친 작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만금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0조 원이고 지금 가치로 하면 20조 원에 육박한다 언론은 말하지만 이걸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들까지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땅에다가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땅이에요. 뭐 하려고 그 시골에다가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메꿨는지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좌우간 그런 땅에다가
6조 원을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깐다라는 게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20년간 들어갈 새만금의 태양광 시설 보조금이 8조 원이라는 거예요. 보조금이. 효율이 없는 거를 발전하니까 돈을 많이 쳐줘야 태양광 할 거니 그 보조금이 8조 원이에요. 그리고 원전은 지금 이 킬로와트당, 킬로와트시에 50원,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석탄은 6, 70원인데 정부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하며 또 석탄은 환경 오염한다면서 태양광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새만금의 태양광은 경제성도 없고 이웃 지역들을 잘 살게 하기는커녕 이제 거기 태양광을 쫙 설치해 놓으면 환경 파괴다. 눈이 부시고 또 그 근처에 가면 말입니다. 풍력도 한단이 웅웅거리고 하면서 아무도 안 갈라 흉물이죠. 동네 저수지에다 한 대도 다 반대하는데. 그런데 문 정권은 어제 한국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성장판 열려야 된다. 이러면서 어제 이 군산의 새만금을 찾아가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경주에 있는 지방의 자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자, 군산은 GM도 문을 닫고 조선도 쇠퇴해서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 마지막으로 새만금 개발에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니 아마 군산 사람들은 어제 다 놀라 자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군산이 못 살아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근처 새만금에 가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하니 일부 주민들이 행사장 밖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야당 의원들도 이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주민들이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행사장 앞에 시위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말을 거부를 했어요. 누가 문재인을 태양광에 꽂히게 했는가? 앞으로 5부에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청와대에 거시 경제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운동권 출신 무식한 실세들은 참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하는 것을 다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가 지금 침몰의 징후를 보이는데도 정부가 이런 태양광을 대통령이 나서서 새만금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비싼 땅에 그 비싼 태양광을 세운다라는 발상은 지도를 놓고 위성 지도를 놓고 쫙 보다가 저기 땅이 비어있네 태양광에 저기 저수지가 비었어 농촌공사 전화해서 그거 다 태양광 부지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해요. 좀 있으면 시화 관측지에 또 숲을 늪에도 태양광 설치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빈대만 아주 그냥 청와대가 지도 보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태양광 그냥 나중에 말 꺼내라 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논의해야 될 사람이 주식 붕괴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이 지방 돈다면서 일바따로 간 게 새만금에 가서 태양광 선언을 한다. 저는 좀 미쳤다고 봅니다. 내가 미쳤다고 보는 게 내 자유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황당한 정부 정책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는 그리고 기존의 썩은 정책들을 고집하는 희한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래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내용을 좀 아는 청와대가 공정경제회의처럼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 행보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 내에 거시경제를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는 전문가가 없고 또 실용과 현실을 앞세워야 할 경제 정책마저 운동권들한테 이 반시장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소리를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리더십을 보일 만한 인물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저들끼리
운동권 학자들 데리고 하다 보니 부분만 알지 노동 경제학만 알고 또 그리고 임금 경제학만 알고 예? 그리고 주 52시간 경제학만 알지 저녁이 있는 삶만 알지 나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거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수석뿐이다. 과거는 정책기획수석이나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시각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했는데 경제수석에게 우군조차도 없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을 교체할 때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대 이하라고 냉정하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정부 경제팀의 리더는 하나도 없고 김동연은 혁신성장, 장하성은 소득주도 성장,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 윤종원 경제수석은 경제 일반 담당으로 각자 도생 행태가 1년째 그대로다. 그러니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체 경제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갖고 가겠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혁신성장이 뭐고 소득주도 성장이 뭐고 이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자들은 이름을 다르게 붙이면 성장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서 각자 자기 온실에서 자기가 직접 물 키워서 콩나물 키우는 줄 알고 있어요? 콩나물? 아니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장은 이름을 뭐로 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안 붙이도 무명시라고 해도 좋아요. 무명성장. 예?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과론적으로 성장을 하게 만드는가가 결과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 이름 붙인 콩나물을 한 개씩 키우고 지방에서 자빠진 거예요. 자, 어쩌다가 참모들 한둘이 입바른 소리를 해도 청와대 신서들의 반박에 그냥 막혀버리고 지금 청와대 주류들은 시스템을 운용한 경험이 없다.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돈이 있어 주식 산 사람들의 손해를 왜 정부가 신경 쓰느냐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서 주식 사는 사람들을 청와대가 배가 아파해서 너희들은 망해도 그만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하성이가 속이 상하겠네요. 장하성이는 주식 많은데 청와대 분위기가 이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자 하면 좀 정신이 연기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하락을 막자 이러면 네 주식 때문에 그러냐고 장하성이도 면박당할 거 아니에요. 주가들을 보는 실세들의 인식이 이러니 수준이 이래서 남의 일처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고 폭락을 하면 이것이 대외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파급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산 사람 너희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냥 왜 그걸 정부가 해결하냐 이런 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장관들을 불러들여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게 7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도 그때가 마지막이고 간간히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사도 있었지만은 현재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문재인은 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문재인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공정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경제를 살리는 회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민주화가 저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보지만은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할 게 아니라 죽어갈 때는 살려놓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펜을 놔서 몰핀을 놔서 살릴 수 있으면 몰핀이라도 놓고 살려놓고 어째야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너 마약 중독자냐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도 갑질, 재벌의 갑질 개혁을 근절을 하고 재벌 개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팀 안이 내부 혼선으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 두 개가 헤매니까 이제 공정경제라고 이름 붙인 이거 하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은 뭐가 나와요? 실적이 나오지만 공정경제라는 것은 실적이 없잖아요. 뭐가 공정경제가 성공하고 실패했는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정하게 경제를 하겠다 하면 다들 잘한다고 말은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경제만 신경을 쓴다는 실적이 안 나오는 참 희한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공정경제라는 말을 앞세워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실패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 안에서 김동연이 장하성이 그다 6월 달에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까지도 이제는 점점 서로가 따로 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 투자 지표가 악화되고 8월 말에 문재인이 화가 나서 다 불러서 질타를 했지만은 1월 달에 최저임금 문제가 시끄러진 이후에 문재인이 성질을 제일 많이 냈다 이러지만은 정책 기조가 잘못된 건가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대통령이 크게 보고 자신 있게 가자. 이렇게 정책 기조를 양보하지 말고 쭉 밀고 가자 했고, 장하성은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입니까? 연말까지 고용이 회복될 거라 했는데 그 뒤로는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김동연만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자, 장하성은 경제 악화 속에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8월 달에 쫓겨날라다가 장하성을 쫓아내면 자기들을 부정하는 거니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그대로 다 부정하는 거니 장하성을 차마 쫓아내지 못하고 통계청장을 바꾸어서 통계청장이 12월 달에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좋은 통계를 갖고 올 거라 거기에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통계가 조작되어서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장하성은 조용히 숨어서 그 조작된 통계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헛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하고 장하성이 연말에 잘리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누가 이 아사리판에 들어가서 내가 경제를 수습하겠다 하겠습니까? 자, 이 정권은 경제로 망한다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3m씩 파는 것 같아요. 많이 파야 돼요. 왜? 다시는 살아서 못 오게 한 지하 3,000m를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묻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이 뱀파이어처럼 또 업그레이드 된 어나더 문재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